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진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두운 수술실을 비추는 조명. 단정히 수술복을 차려입는 한 남자.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수술실. 차가운 수술대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긴장감만이 감도는데 곧 있을 수술의 서막을 알리듯 하나 둘 차례로 놓이는 도구들.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여기는 산 사람이 아닌 고인을 진료하는 곳입니다. 고인과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환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이곳. 환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죽은 자들의 흔적으로만 가득하다. 죽은 자들을 진료한다는 수상한 의사.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1호 법의학자이고 이름은 이호 교수입니다. 죽음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법의학. 이호 교수는 전라북도 1호 법의학자로서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강력사건, 살인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고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범행의 흔적을 찾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최근 한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파헤쳤던 이호 교수. 그에게 법의학은 죽은 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는 것이다. 그가 법의학자로서 이토록 열정적인 이유는 더 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강력사건, 살인도 물론 있지만 안전사고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순히 끝난 것에 대한 어떤 추적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한테 있어서 보다 완벽한 또는 안전의 어떤 펜스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또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 그의 연구실을 찾은 한 젊은 의사. 그는 바로 15년 만에 이호 교수의 뒤를 이은 전북의 이호 법의학자 노상재 교수. 제가 법의학을 하게 된 계기도 전라북도 1호 법의학자셨던 이호 교수님 덕분이었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거목이십니다.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만큼 부검하는 동안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이호 교수. 제가 만나는 우리 환자들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놓치면 그 증거는 전혀 이제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성화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모투이 비보스 도슨트.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전라북도 1호 법의학자 이호. 그의 인생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전북 1호 법의학자 이호 교수 박수로 모셔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돈의 법의학자 1호시고요. 네, 성함은 2호시고요. 1호입니까? 2호입니까? 이건 이름이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계속 1호, 2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연출하시는 분인데 성이 조 씨예요. 네. 평생 조연출이에요. 그러네요. 연출을 해도. 예. 금방 소개한 교수도 예. 들어오자마자 노 교수. 그러네요. 노상재 교수. 자, 본격적으로 이호 교수의 역사 편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팩트, 임팩트. 임지웅이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이호. 1968년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전북대학교 의예과를 다니던 중 공정선거 감시인단에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조선대학교 이철규 학생의 사망사건을 접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법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1998년부터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현대 정몽원 회장의 추락사, 또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등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법의학을 담당합니다. 2004년부터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로 또 전북 지역 최초의 법의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들리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실의 청진기, 죽음 너머의 진실을 전해주는 팩트 메신저 2호,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본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좀 색다르죠? 따로 좀 그걸 정리해서 저 좀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쓰시길. 너무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뭐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걱정입니다. 오히려 저 환자 보는 것보다 더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입담꾼이라고. 기대됩니다. 예. 자, 우리 2호 박사님. 이 이루시라니까요. 예. 법의학 이루시라니까요. 그렇죠. 전북 1호 법의학자신데 그러면 지금 뭐 몇 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독수리 오영재.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노 교수가 예. 이제 자식이 됐으니까 네. 또 손주 볼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또 현업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적어도 15년 터울에 한 명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아직은 이제 1호시고 2호 아니 2호신데 2호신데 1호시고 그렇죠. 2호가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그냥 이름을 이로씨로 바꾸시는 게. 아니 그래서 어디 뭐 전화로 뭐 물건 주문할 때나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면 이호입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이 하고 좀 쉬었다가 호입니다 하면 이호로 적어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의 죽음을 만나시나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북대학교가 하는 걸로 국과수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립과학수연구소 광주분소가 고창하고 순창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쪽은 국과수로 가고 나머지 도내 권역은 전북대학교에서 부검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7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건.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1호이시고 또 이제 제자분이 2호이시고 앞으로 이제 15년 정도 터울로 뭐 3호도 4호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법의학자가 도내에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인기 직종이면 이렇게 소수인지 법의학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직업이길래? 우선 법의학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단연 첫 번째가 법학과 의학 둘 중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법자가 앞이니까 법.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법학자는 법의학자가 될 수가 없고요. 의사만이 법의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법정에서 의학적 전문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 가서 전문 식견을 얘기하게 되면 법이 산부인과입니다. 또 내과적인 거면 법이 내과학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의학은 그렇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법의 병리학자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법의 병리학자라는 건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근데 병리학이라는 건 인체 조직이나 이런 걸 육안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을 병리학자라고 해요. 법의 병리학자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 그것이 육안적으로 또는 현미경적으로 봐서 질병인지 또는 어떤 외인에 의해서 사망한 것인지 이런 사인을 밝히는 것이 법의 병리학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학자 하면 그냥 부검부터 막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로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질병인지 외인인지 무엇이 개입됐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게 법의 병리학자의 역할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이신데. 그래서 실은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또 서브 스페셜리스트인 법의학을 따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대우나 또는 페이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법의학은 병리 전문의 딴 이후에 법의학을 하면 페이가 좀 줍니다. 왜냐하면 어디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또는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 의사들보다 훨씬 박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잘 안 하시겠네요, 이런 일들은. 관심을 갖고 많이들 도전을 하죠. 예. 의대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 노 교수가 오기 전에도 한 몇 사람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병리를 하기 전에 포기하기도 하고 병리를 따고 병리 전문의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러나 저는 그건 본인의 직업 선택이고 중요한 건 그런 차원에서라도 법의학의 응원군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법의학자 하면 그냥 다 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세부적으로 또 다 그러니까요. 분야가 나눠져 네. 있고. 근데 공부하기도 어렵긴 어렵겠어요. 그 대학교부터 맨 최종 과정까지 몇 년 정도가 필요한 거죠? 뭐 보통 뭐 법의학을 떠나서 예. 전문의를 따는 과정까지가 의과대학 6년, 예. 인턴레이든 또 5년, 네. 11년 정도가 필요되고 예. 또 이제 군대 3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4년 정도 돼야 전문의로서 사회에 나오게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약 2년 정도 다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이제 법의학 코스가 있습니다. 좀 길죠. 16년. 초, 중, 고 하면은 또 12년 더 하면은 28년. 그건 제대로 코스를 밟았을 때고 그렇죠. 저처럼 뭐 유급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또 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죠. 야, 공부하시는 거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기 싫더라고요. 예. 근데 방금 정진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딱 법의학자 하면 왠지 부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 부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은 부검은 영어로는 오토프시라고 해요. 예. 오토라는 건 자동이라는 거죠. 네. 셀프. 옵시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프시 부검이라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여주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 또는 사망하게 된 원인 이런 걸 면밀히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검이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검을 하실 때 어떤 이 방법이나 순서가 이렇게 있나요? 부검의 순서는 가슴과 복부부터 접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가 경부, 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후에는 출혈은 되진 않지만 혈관에 있는 혈액이 네. 자칫 잘못하면 스며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마치 생전의 멍처럼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부 압박 질식사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가장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흉복부, 머리, 그다음에 경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장기를 다 무게를 재고 또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취를 하고 또 국가에서 보낼 약독물 검사나 또는 뭐 알코올 네. 이런 것 때문에 혈액이나 위내용물을 채취하고 다 보내고 다시 원 상태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게까지가 저희 부검의 네. 술식입니다. 그래요. 시신 보면 안 무서우세요? 우선은 무서우면 제가 안 했겠죠. 근데 그래도 처음에, 네. 맨 처음에 어떤 죽음을 접했을 때는 아무리 팀이고 선배가 있고 하지만 느낌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혼나지 않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놓칠 수도 있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 첫날 그 사건 기억을할지 또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고 되도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했던 기억만 있지. 근데 시신을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내일 두렵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이 시신을 보면서는 너무 아찔했다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너무 아팠다거나 뭐 그런 시신도 있을까요? 우선은 대개가 시신 자체가 주는 안타까움보다는 네. 사연이죠. 예를 들자면 사망한 지 약 1년 만에 발견된 시신이 있어요. 원룸에서. 근데 고아로 성장한 여자분이신데 임신한 상태로 원룸에 있었는데 네. 이제 A는 떠난 거죠. 예. 그래서 누구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 사망을 했는데 아기까지 미이라가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이게 과연 앞에 우체통이나 여기 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죠. 네. 결국 1년 동안 보증금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 주인은 얘를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게 꼭 어떤 죽음을 발견했다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무관심한 세태가 그게 더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네. 예. 또 하나는 광주에 서민 아파트가 밀집된 동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부인은 살해당해서 안방 이불에 덮여 있고, 아기는 복도식 아파트인데 네. 복도 쪽 침실 방에 네. 침대 위에 목졸려 살해당하고 있고, 이 범인인 아버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매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안타까웠던 건 이 어린애, 초등학교 5학년이 누워있는, 살해돼서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 얘가 아마 학교에서 무슨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당시 판넬에서 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져서 이렇게 액자화돼서 이제 벽에 이의 시신 위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가 단풍이라는 시예요. 예. 단풍이라는 시인데 그 내용이 기억나는 대로 하면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질투하면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단풍의 잎이 떨어진다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와, 이 너무 참 시인이 잠깐 스쳐서 지나갔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시의 어떤 표현도 좋지만 실은 얘는 구호 요청을 하고 있는 시다, 이게. 아하. 왜냐하면 겉에서는 아름답지만 예. 안에서는 시기, 질투, 부대낌, 부딪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풍이라는 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얘는 우리 집은 지금 평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그런 걸 우리 교직이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조금 알았다면 얘에 대한 어떤 접근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예방을 할 수도 그렇죠. 있었겠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저희까지도 마음이 좀 그러니까요. 아프네요. 네. 네. 그럼 뭐 혹시 그 시신이 꿈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는지. 우선은 꿈에는 제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말을 해줬으면.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듣고 싶은 것도 많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나 예. 시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마주봐야 됩니다. 네. 근데 누워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찜질방이나 네. 이런 데 누가 아는 사람 찾으려면 누워있는 사람을 한참 쳐다봐야 아는 사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분은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니면서 돌아서면서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워있는 상태는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서툴러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부검했던 시신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예. 아마 그래서 꿈에서 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보고 못 물어봤나 봐요. 설령 왔어도. 예. 그리고 이제 기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분의 영적인 부분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어떤 기운을 주거나 네. 또 그런 것보다는 과학적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준 적은 없고 그런 기운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법의학자 하면 우리가 갖는 선입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뭐 CSI나 네. 또 이런 드라마를 한 번이나 봤을까 모르겠어요. 잠깐. 아, 그래요? 저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저는 NCIS의 아주 강팬입니다. 많이 무시를 알아요. 아니, 저희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게 인지도도 높여주고 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터부시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순기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죠, 그런 게. 근데 드라마라는 건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그 궁극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결과를, 때문에 저희는 과학자거든요. 네. 과학자는 팩트에서 논리적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지 네, 팩트.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추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추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추론이 잘못된 팩트 없이 추론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답답할지라도 주어진 팩트에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전개. 나의 결론을 누군가한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결론. 이게 이제 학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추리나 추론은 수사기관에서 해요. 네. 저는 과학자로서 제 위치를 견지하고 있고 네. 이 자료를 가져가서 여러 가지 추정도 해보고 뭐 수사의 어떤 전개를 해보다가 다시 팩트로 들어오면 다시 나의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법의학자의 모습과 실제 법의학자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거네요. 조금은 다를 수 있고 네. 다르고요. 특히 외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검 여부, 부검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사항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어요. 권한을. 저희는 부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셨던 CSI는 검시 조사권이 법의학자한테 있어요. 예. 그래서 검시 조사권이 그냥 변사 현장부터 시작해서 변시체에 대해서는 검사나 또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 연구소만이 가능하고 그 시로부터 그 카운티나 이런 데서 위임받아서 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론도 또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현장에 대한 접근권도 없고 검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부검실에서 보고 거기서 주어진 자료,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객관적, 논리적 추론을 하죠. 아까 프로필에서 조선대학교 학생 이철규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 법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조선대학교의 교지 이름이 민주조선입니다. 교지 편집위원장이라는 이철규라는 학생이 그때 당시는 다 국가보건법 위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 줄여서. 수배 중이었어요. 근데 후배의 생일 파티를 참석하고 그 뒤로 실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참 후에 수원지에서 네. 표류 시체로 발견이 되죠. 네. 눈을 부릅뜨고 있고 온몸이 퍼렇게 멍들어 있고 또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고문치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저는 학생으로서 의심이 됐죠. 그래서 부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법의학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문국진 교수님이라고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우리 법의학의 거두십니다. 네. 그분이 쓰신 최신법의학이라는 한문으로 쓰신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봤어. 근데 너무나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전문가적 운동도 필요하겠다. 향후. 그래서 나는 의대생이기 때문에 법의학자로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칼 끝에 쓰는 것보다는 칼자를 잡는 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열심히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의대를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법의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우선 부모님은 운동보다는 법의학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회운동보다는 운동하다가 의대도 졸업 못하게 생겼는데 또 법의학이라도 한다면 의과대학을 다닐 테니까 공부할 테니까 그리고 가다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시작도 안 하는 애한테 하지 말라고 말릴 필요는 없고 가다가 지치면 방향을 틀 걸로 생각하시겠고 저도 역시 장담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 선후배 관계가 잘 되는 집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선배가 밥을 사는 집단이에요. 그렇지. 의대는 후배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국가고시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같은 학생인데도 선배가 밥을 사야 돼요. 술도 사고. 근데 뭐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책값. 근데 책값은 책이 산처럼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값은 일정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책을 항상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학기 초나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어딘가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딱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청진기는 실습을 돌 때 청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의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지쳐서 이제는 다 들어줘요. 병원 실습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청진기는 뭐 새로 나온 게 잘 들린다는데.
다른 애들은 들리고 난 안 들린다. 보청기인가요? 뒤처질 수 없죠. 보청기인가요? 그래서 청진기 값을 탑니다. 타서 그걸로 이제 밥을 사주고 네. 술도 사주고 정진기를 여러 번 교체하셨겠네요. 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법약을 한다 그러니까 예. 법약이 무슨 시신을 보는 거니까 예. 장의사 이렇게 취급받을 때입니다.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면서 근데 막 화를 내셨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말리시다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많은 청진기는 어떻게 하려고. 다 쌓이는 거로 생각하셨구나. 그 잘 들린 청진기 어떻게 하려고. 어떡하냐고. 아니 근데 실제로 의대 과정 중에 청진기는 뭐 몇 번이나 필요하나요? 하나 가지고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심장내과랄지 예. 그런 쪽 소아과나 이런 쪽은 청진기가 좋은 게 계속 써야겠죠. 네. 국가수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하셨나요?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했습니다. 네, 거기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국거수는 우선은 그 과학자가 붙었다는 것은 예. 법의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법의학을 하는 의사도 있고 약동물 분석하는 약사도 있고 또 화재나 교통사고 분석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총기 분석 파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슨 디지털 포렌식도 있고 겁체면도 있고 국가수가 한 300여 분 정도 계신 전문가들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 그중에 의사로서는 법의학과가 있죠. 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이제 사연을 밝히는 거고. 그때 당시 월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이 방송 우리 집사람이 볼 텐데 우리 굉장히 이제는 아니, 그러면 요거 말씀하시고 그냥 편집하는 걸로. 편집 안 되는 예, 거죠. 편집하는 걸로 하고요. 첫 시작은 5급 사무관에서 출발합니다. 5급 사무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서기관을 네. 하는데 중앙직 서기관이 지방직 서기관보다는 월급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같은 게 예.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의사 수당이 좀 있어요. 연급이. 네. 그래서 보통의 서기관보다는 좀 더 받는. 그러니까 실은 박봉은 아니에요. 박봉은 아닌데 같은 의사로 놓고 볼 때는 박봉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 수당 아시나요? 네. 25일 날 월급이 있고 1일 날 월급이 있는데 예. 집사람이 1일 날 월급을 우연히 봤어요. 예. 아, 그래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고생한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고. 25일 날 월급은 못 보셨군요. 저는 보여달라면 보여줄 텐데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25일이 더 많으니까 25일 날 걸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돼서 좀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 이호 교수님의 흑역사가 예. 국가수에서 나온 이야기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흑역사가 있어요. 근데 법의학을 하면서 국가수의 공무원이 됐다 치더라도 유족의 편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직접 보고 그 시신은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부검을 하니까 네, 네. 또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검을 했으니까 제가 검안서를 작성해서 가족들한테 드렸죠. 네. 사망 등록도 하시고 네. 보험관계도 처리하시고. 네. 그래서 이걸 해서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진단서를 발부한 것이 됐죠. 사망 진단서. 네. 의료법에 진단서에 발부를 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료기관을 개설했거나, 즉 의원을 개설했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즉 병원에 폐의로 있거나. 네. 근데 국가수는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예. 발부는 한 거니까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유서 심할서라고 그러죠. 네. 그걸 쓰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것과 아울러서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보면 너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법 조항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후방 교육대로 가서 네. 많은 사람들을 길러낸다면 네. 숫자도 많아지고 뭔가 어떤 집단적 어떤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가 움직이게 된 거죠. 아이러니네요.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네.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제도. 현장. 근데 이제 좀 그 뒤로 그러니까 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 검시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자 이렇게 바꿨어요. 예. 국가수도 되고 네. 제가 지금 국립대학 네. 법의학교실은 검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호 교수님 덕이라 아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쌓여서 그냥 받으세요. 뭐 특별히 도움도 안 되고 저희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받으세요. 예. 네. 우리 정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같이 했습니다. 예. 뭐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이호 교수께서 이렇게 참여했던 여러 가지 굵직한 사고들이 많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두동강간 백화점 건물 안쪽은 시커먼 속살을 드러낸 채 붕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국과수에 파견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신이 안 오고 생존자를 많이 찾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뒤로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희생자들이 이제 수습이 돼서 국과수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삼풍백화점 희생자에 대한 개인식별 작업을 네. 끝날 때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삼풍백화점 붕괴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시신을 수습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낭이라고 해서 포가 있으면 네. 한 부가 이렇게 들어오고 번호가 써져서 오는데 그 낭을 국과수 내에서 이제 오후가 돼서 열어보면 네. 대퇴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것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근데 유전자 분석하면 3개가 다 달라요. 2사람이 사라질 수 있죠. 몸통하고 해보면 3개가 또 달라요. 3사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해를 하는데 시신 수습이 그렇게 비전문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전사고라는 게 분명히 언제부터는 징조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나오기 이전에 징조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탐침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삼풍백화점은 그 전하고 다른 획기적인 사건은 집단 사망자 관리단이라는 DNA부터 해서 한 세트 팀이 구성이 처음으로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가수 내에 집단 사망자 관리단이 생겼죠. 네. 뭐 다시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임이 틀림없고요. 예, 뭐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교수님께서 맡았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었지만 정몽헌 회장의 추락 사고 이 현장에서도 부검을 하셨죠. 오늘 아침 5시 50분 서울 현대본사 사옥 화단에서 소나무 가지에 덮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청소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에 숨을 거둔 지 서너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워낙에 그 당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목이 집중되는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많은 억측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혹들이. 근데 그때 부검을 명확히 해놨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저희가 모르지만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명확히 해놨다는 겁니다. 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부검에도 몇 날 며칠 계속 밤을 새셨다고.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가 갖는 의미는 또 다릅니다. 이건. 왜냐하면 중앙 역사에서 열차가 화재가 났죠. 네. 월배역이라는 지하철
열차를 수선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장같이. 네. 그쪽으로 그 열차가 그대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현장이 훼손된 바가 없어요. 예.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최초로 그 열차를 법의학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서 그 당시 실종된 차 신고됐던 사람들을 다 찾고도 두구가 아직까지 가족을 못 찾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분은 아마 행여이거나 예. 또는 가족이 없어서 예. 또는 사망을 몰라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종자로 신고된 이상으로 시신이 수습되기는 거의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군요. 예,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전에 법의학자의 역할은 정말 많이 시신이 손괴되고 또는 여러 형태가 변형된 시신이라 육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을 유전자 분석이랄지 법치의학적 감정이랄지 이런 걸로 가족들한테 인계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세월호는 그냥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부모들이 다 알아봅니다. 네.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하나같이. 희생자 중에 학생들 중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충분히 정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하지 못한 사람한테 죄책감이 들게끔 하는 모습이에요. 그 자세가. 근데 정말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기차가 중앙역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열차 그 구내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 자리에 대기하십시오. 그러고 기관사가 열쇠를 빼고 본인만 탈출했던 것이 대구 지하철 참사예요. 그래서 희생자들은 앞쪽에 차량이 불이 나니까 다 뒤로 이동합니다. 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뒤에 차량에 다 몰려 있어요. 희생자들이. 근데 이번에 세월호 역시 대기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말한 사람만 나온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시를 따르면 오히려 그게 바보가 되는. 그래서 이거 과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혼란을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따라야 안전한가가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게 마음 아픕니다. 네. 그 1년에 국제국책한 사건들 또 수많은 1년이면 한 2,000건 정도의 사건을 다루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법의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검 중입니다 이런 표현 하지 않거든요. 예. 뭐 진료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아까 화면에서도. 예, 의사만이 법의학을 할 수가 있고 의사여야만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면허증을 가진 자, 그래서 곧
나는 이 사람이 환장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분이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죠. 사망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은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엄연한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생명체한테 사회적 건강 상태를 묻는 거예요. 권리에 침해받은 자가 있는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서 사망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건강 체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로 던져줘야 되는 것이 법의학자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좀 대하는데 차이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은 우선은 차이가 큰 차이가 검시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사 신고로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했다. 네. 그럼 부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죽는 걸 다 목격했어요. 안전사고. 네. 그러면 밝힐 필요가 없죠. 네. 그러나 외국은 사인이 안 밝혀질 거 밝혀야 돼요. 그러면 외국은 밝힐 때 어디서, 어떻게, 왜를 밝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가 안 나왔습니다. 원인은 추락사예요. 네. 사인은 네. 어떻게, 왜 추락했지? 난간이 이상한가? 거기에 뭐 발판이 이상했나? 아하. 그것을 조사해야만 종결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 세월호는 죽음에 대해서는 종결돼 있죠. 예.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못 찾은 시신에 대한 선체 인양 작업과 함께 그걸 기대하고 있죠. 네. 외국 같으면 종결이 안 돼 있습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 네. 어떻게가 해결이 안 돼서 세월호 희생자들은 아직 그 죽음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클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70몇 년도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시합이 있을 때 네. 갑자기 관중들의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예. 6 minutes past 3, police call. People had already died. No relation. Others tried to get out however they could. 근데 그게 30몇 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원인이 최근에. 왜 압사가 발생? 어떻게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거예요. 와, 지금까지. 예. 그래서 경찰관이 진술합니다. 퇴직한 경찰관이. 실은 안에 너무 많은 관중이 있어서 네.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사람 일부 나오게끔 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네. 너무 인기 있는 축구 경기가 밖에 있는 관중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압사가 됐다라고 결론이 클로징이 되면서 단체 관람, 또 다수의 어떤 사람이 하는 공연에 매뉴얼이 만들어져 가요. 이게 영국에서 작년 7월쯤에 드디어 어떻게를 찾았다예요. 네. 그래서 배의 침몰 원인을 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의연구소의 법의 판사가 있어요. 검시 판사가. 네. 검시 판사가 공청회를 열어서 계속 회사도 불러대고 다 해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청회로 퍼블릭 히어링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우리하고 차이가 예. 있다는 거죠. 좀 부럽네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죠. 이 세월호의 선주, 세월호의 선장, 이들만 우리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였고 이 암만 도려내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착각이죠. 네. 네. 한 사람만 제거하고 한 사람만 사형시키고 한 사람만 이 사회에서 추방시킨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업군마다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예. 되도록 밝게 살게. 아. 경쾌하자. 사람이 좀 경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총총총. 밝고 재밌게 살았다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어디에 매몰돼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전북대로 내려온 후에 전북 지역의 사건들을 주로 네, 맡고 계신데 예. 전북 지역에서는 어떤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농도이기 때문에 네.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덥고 예. 혼자 계시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들만 둘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들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의사라고 알고 있었고 네. 지금은 교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사람. 네, 가끔 이런 인터뷰 또 중요 사건 때 인터뷰하는 역할도 보고 하시고. 이제 큰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잘. 그냥 뭐 인터뷰할 때 뒤에 사진 걸어서 저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귀엽다. 네.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래요. 그럼 뭐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빠의 뒤를 좀 이어보겠다 뭐 이런 꿈도 꾸나요? 아니 뭐 꼭 뭐 법의학을 하겠다는 아직 뭐 그건 너무 이런 생각이고요. 우선 의대를 다녀보면서 이제 전공을 정하겠죠. 네. 지금껏 만난 많은 분들, 진료했던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근데 이 방송이 그렇게 되면 좀 무서운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 저의 지식이, 제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놓친 것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한 게 아니고 제 역량이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돌이켜보고 항상 다시 한번 반문해보고 감정서가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걸 줄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은 아마도 알아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견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거든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진심이 담겨 계시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이거 오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안 무섭다면서요? 안 나온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번호 방송에다 뽑고 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을 줄 예. 저요. 방송에다 하면 오시는 것까지 좋은데 돌아가실 방법을 내가 몰라서. 예. 오늘 법의학자 이호 교수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위원들은 오늘의 역사 편찬서에 뭐라고 적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대화, 그러나 가장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호.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 국내 법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는 진실만을 말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호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산자들의 이 사회와 질서를 위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남긴 그 마지막 하고 싶던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 교수와 함께한 시간 무척 색다르고 이색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진실을 밝히는 아주 특별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 앞으로도 아주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정리한 것 같아요.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제 얘기를 제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 편찬위원회 파이팅!